사마 줄거리. 학대받는 코제트를 구해내 길을 떠난 장발장은 우연히 수도원에서 예전에 자신이 목숨을 구해준 포실방 노인을 만난다. 포실방 노인의 도움으로 자베르의 눈을 피해 수도원에서 수년간 살아가며 코제트를 키우던 장발장은 포실방 노인이 죽자 수도원을 나와 파리로 이사한다. 한편 마리우스라는 청년은 우연히 룩상부르 공원을 산책하다가 늘 장발장과 함께 있는 코제트를 보고 사랑에 빠진다. 이튿날 마리우스가 룩상부르 공원에 도착하자 소녀는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책을 읽는 채 하면서 최대한 가까이 갔으나 이내 다시 자기 벤치로 돌아와 조롱하는 듯 뛰노는 참새들을 바라보며 4시간을 보냈다. 2주일 정도를 이렇게 보낸 마리우스는 이제 산책을 위한 공원길이 아니라 늘 같은 자리에 앉기 위한 것임을 자신도 몰랐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매일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둘째 주일도 다 간 어느 날 마리우스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2시간을 보내면서도 손에 든 책은 한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다. 갑자기 그는 흠칫 놀랐다. 길 끝쪽에서 노인과 딸이 마리우스 쪽을 향해 똑바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마리우스는 떨면서도 책을 읽으려고 애썼다. 자세를 고칠 겨를도 없으니 야단났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다가오고 있었다. 그 시간이 100년은 된 듯하고 일순간인 듯도 했다. 저들이 뭐하러 여기로 올까? 그녀가 코다을 길의 모래를 밟고 간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는 정신이 아찔해지면서 순간 훈장을 단 미남이었으면 싶었다. 그들의 조용하고 고른 발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들은 바로 가까이에 와 있었다. 소녀는 그 앞을 지나다가 생각에 잠긴 듯한 정다운 눈으로 그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마리우스는 정신이 오싹해졌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자기한테 오지 않은 그를 책망하듯 그래서 제가 온 거라고 말하는 듯했다. 마리우스는 신비감에 가득 찬 그녀의 눈동자 앞에서 정신이 아찔해졌다. 그는 머릿속이 불타는 것만 같았다. 그녀가 자기한테 다가와 지그시 바라보다니.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답고 천사다운 아름다움이 돋보였다. 페트라르카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고 단테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한 완전 무결한 아름다움이었다. 푸른 하늘에 떠오를 듯한 기분으로 먼지투성이 구두를 보자 짜증이 났다.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뒷모습을 바라보다 미친 사람처럼 룩상부르 공원을 걷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꼬박 한 달이 흐르는 동안에도 마리우스는 매일 룩상부르 공원에 갔다. 시간이 되면 아무것도 그를 붙들 수가 없었다. 또 출근을 하느냐는 쿠르페락의 비아냥거림에도 그는 황홀경 속에서 나날을 보냈다. 그녀도 그에게 눈길을 주고 있었음은 확실한 일이었다. 그는 마침내 대담해져 그 벤치까지 근접했으나 2번 다시 지나지는 않았다. 소심한 본능과 연애하는 자의 신중한 본능의 복합이었다. 그는 노인의 주의를 끌지 않는 게 좋으리라 생각하고 비상한 신경을 써서 석상이나 수목들 뒤에 자리를 잡아 소녀에게는 가능한 한 잘 보이도록 했다. 극히 자연스럽고 태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녀는 그 처녀다운 열정과 꿈꾸는 듯한 시선을 이따금 보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인도 마침내 눈치를 챘는지 마리우스가 나타나면 혼자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그는 늘 앉아있던 자리를 떠나 길 반대편 벤치로 가서 마리우스의 동태를 살폈는데 마리우스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 후 아버지는 딸을 매일처럼 데리고 오지 않아 그때마다 마리우스는 도망치듯 가버리곤 했다. 마리우스는 이런 실수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에 부녀가 떠난 벤치 위에서 수수하면서도 진한 향기를 풍기는 손수건 하나를 발견하고는 기쁨으로 움켜쥐었다. 손수건에는 UF 2자가 쓰여 있었다. 마리우스는 그 아름다운 소녀의 이름과 주소를 몰랐으므로 이 2 글자가 그녀에 관해 처음으로 파악한 것이었다. 그것으로 그는 상상의 누각을 쌓아 올렸다. 유는 이름의 머리짜임에 틀림없으리라. 그럼 위르실일까? 얼마나 근사한 이름이냐 하고 생각했다. 그는 낮에는 손수건에 입을 맞추고 냄새를 맡고
가슴과 살에 대어보고 밤에는 입술에 올려놓고 잠을 잤다. 그녀의 영혼까지 느꼈던 그 손수건은 사실 노인의 것이었다. 그는 손수건을 항상 가지고 룩상부르 공원에 나갔으나 그 아름다운 소녀는 영문을 몰라 은근한 몸짓으로 그 뜻을 표할 뿐이었다. 마리우스는 그녀의 정숙함에 감탄했다. 욕망은 사랑하는 사이에 싹터 위르셸이라는 이름을 알았을 때의 기쁨은 사라지고 그녀의 거처를 알고 싶었다. 그는 3번의 실수를 했는데 끝벤치에 함정에 빠진 것이 첫째였고 노인이 혼자 왔을 적에 머무르지 않고 가버렸던 것이 둘째였으며 위르셸을 뒤따랐던 것이 가장 큰 셋째의 실수였다. 그는 리스트 거리에 사람 왕래가 드문 곳에 새로 지은 4층 집에 살고 있었다. 마리우스는 공원에서의 만남에 집을 뒤따른다는 행복이 더해졌다. 그의 갈증은 더해져 귀엽고 여자다운 그녀의 이름과 아울러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집까지 뒤를 밟아 그들이 정문 안으로 사라지자 뒤따라 들어가서 대담하게도 문지기에게 그들이 사는 곳을 물었다. 4층에 사는 분인데 큰 길로 향한 방을 쓰고 있어요. 연금으로 살아가는데 큰 부자가 아니면서 적선도 잘하는 좋은 분이시죠. 문지기의 말에 더욱 대담해진 마리우스가 다시 이름을 묻자 혹 탐정이 아니냐는 대물음에 겸연쩍어 돌아오고 말았다. 위르셸이라는 이름과 연금으로 생활한다는 것을 알았으니 잘됐다고 생각했다. 이튿날 부녀는 공원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대낮에 가버렸다. 마리우스가 뒤를 따른다는 것을 눈치챈 노인은 정문에서 딸을 먼저 들여보내더니 돌아서서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다음 날부터 그들은 룩상부르에 나타나지 않았다. 종일 기다리던 그는 해가 저물자 리스트 거리로 나가 4층 불빛이 꺼질 때까지 서성거렸다. 그 다음 날도 그들은 나타나지 않아 종일 기다리다 창 아래로 가서는 저녁도 잊은 채 1시까지 서성였다. 신혈은 병자의 밥이고 사랑은 연인의 밥이었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났으나 부녀는 룩상부르에 나타나지 않았다. 온갖 생각이 들었으나 낮에는 엿볼 수가 없어 저녁에 보는 불빛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는 가끔 비치는 그림자로도 가슴이 울렁거렸다. 8일째 되는 날 변함없이 창 밑으로 갔는데 불이 켜지지 않아 외출했구나 생각하고 기다렸으나 밤 1시가 되어도 불빛이 없고 돌아오는 사람도 없어 침울해져 돌아왔다. 그는 오로지 내일에 살면서 이튿날도 공원에 나갔으나 아무도 없고 집 덧문 역시 닫혀져 캄캄했다. 마리우스는 할 수 없이 문을 두드려 문지기에게 그들에 대해 묻자 이사 갔다고 말해주었다. 마리우스는 현기증 이는 몸을 가누며 힘없이 말했다. 언제요? 새로운 집은 어딘가요? 오, 당신이군요. 역시 당신은 경찰이셨군요. 어제 이사했는데 주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겨울이 되어도 그 부녀는 다시 공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마리우스는 다시 한번 그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싶은 생각에 팔방으로 돌아다녔으나 그림자도 볼 수 없었다. 마리우스는 이제 모든 의욕과 긍지와 미래의 꿈까지 무너져 집 잃은 개처럼 슬픔에 빠졌다. 산책에도 지치고 일과 고독에도 염증이 나버려 만사가 끝이었다. 온갖 형상과 빛과 소리와 전망과 교훈에 가득 찼던 넓은 자연도 이제는 텅 비어 그에게는 마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듯했다. 마리우스는 아무에게도 주의하지 않고 여전히 고르보의 셋방에 살았다. 그 무렵 고르본의 셋집에는 마리우스와 종드레트 일가만이 살았다. 그는 이 종드레트 일가의 방세를 대신 치러준 적도 있었으나 그 가족과 대화를 한 적은 없었다. 다른 셋방살이들은 이사했거나 죽었고 돈을 못 내어 쫓겨나기도 했다. 그의 겨울 어느 날 저녁 방문에 노크 소리가 나더니 문 뒤에 여의고 파리한 얼굴을 한 블라우스와 스커트 차림의 소녀가 서 있었다. 마리우스가 무슨 일인가 물었다. 옆방에 사는 종드레트의 딸인데 이틀 전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제발 먹을 걸 좀 나눠주세요. 어린 소녀가 몹시 배고프구나 생각하고 주머니를 뒤져 가졌던 오프랑 모두를 꺼내주며 뭘 사 먹도록 했다. 소녀는 고맙다고 인사한 뒤 마리우스란 이름까지 안다며 나가려다가 선반 위에 마른 빵 조각을 보고 집어먹기 시작했다.
먹고 나서 맛있지만 이가 부러지겠다는 말을 남기고 소녀가 나가버리자 그는 생각에 잠겼다. 공원의 소녀에게 정신이 팔려 날마다 멍청하게 사는 자기 곁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순간 그는 틈이 난 벽을 발견하고는 옆방에 어떤 사람이 사는가 살펴보고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생각으로 선반으로 올라가 옆방을 들여다보았다. 형편없는 방에 굿자스런 세간이었으나 방 안은 제법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옆방은 발을 들여놓을 틈이 없을 만큼 지저분한 방바닥에 낡은 의자와 일그러진 탁자와 시트도 없는 낡은 침대가 둘 놓여 있고 고약한 담배 냄새까지 났다. 먼지투성이의 방에 그림이 그려진 듯한 널판지가 세워져 있고 탁자 앞에 앉아있는 60살쯤 된 남자는 눈초리가 날카롭고 약삭 바른 얼굴이었다. 난로 옆에는 50살가량 된 뚱뚱한 여자가 낡은 셔츠와 스커트 차림으로 앉아있고 침대에는 15살쯤 된 아까 본 소녀의 동생인 듯한 깡마른 소녀가 멍청이 앉아있었다. 이 비참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선반을 내려오려 할 때 문소리가 들려 다시 들여다보니 낡은 망토와 남자 구두를 신은 맏딸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틀림없어요. 그 영감이 와요. 내가 교회에서 전한 편지를 읽고 그 영감이 어디 사느냐고 묻길래 내가 안내하겠다고 했더니 자기 딸이 물건을 사는데 틈나는 대로 오겠다며 번지를 물었어요. 번지를 말했더니 좀 놀라는 표정이었지만 어쨌든 오겠다고 했으니 머지않아 올 거예요. 사나이는 눈을 번뜩이며 난로 옆의 여자에게 선량하고 친절한 어른이 올 거니 불을 끄라고 말했다. 여자가 멍청이 서 있자 그는 손수 물을 뿌려 장작불을 끄더니 막내딸에게 짚을 더 가져오라며 의자 속의 짚을 마구 끄집어냈다. 사나이는 영문 모를 일만 계속했다. 눈이 오는 추운 날씨에 막내에게 유리창을 깨라고 호통쳤다. 소녀는 할 수 없이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뜨려 손에서는 피가 흘렀다. 사나이는 사방을 둘러보며 만족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때까지 멍청해 있던 어머니는 딸의 손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러나 사나이는 태연하게 그분을 맞이하려면 무대가 필요하니까 천조각으로 싸매라면서 울고 있는 소녀를 달래는 엄마에게 내버려 두라고 소리쳤다. 예, 영감이 오지 않으니 어떻게 된 거야. 불도 끄고 살림도 부수고 상처까지 입었는데 한 푼도 안 생기면 막대한 손해잖아. 맏딸에게 말하는 순간 노크 소리가 들렸다. 사나이는 아내에게 침대에 누워있도록 명령한 뒤 문을 열고 굽신거리며 들어오는 손님을 안내했다. 그 지저분한 방 안에 들어선 노인과 소녀를 보고 마리우스는 자칫 소리를 지를 뻔했다. 공원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소녀가 거기에서 별이 되어 반짝인 것이다. 마리우스는 기쁨으로 눈물이 괴었다. 검은 망토로 날씬한 몸을 두르고 파리한 얼굴에 보랏빛 벨벳 모자를 쓴 처녀는 필경 천사였다. 그녀가 책상 위에 커다란 보따리를 놓자 종두레트의 딸들은 어두운 눈으로 소녀의 행복스러운 모습을 바라보았다. 방은 어두워서 밖에서 막 들어온 노인과 소녀에게는 방 안의 광경이 잘 보이지 않았으나 그 지저분함을 보고 노인은 동정하는 듯했다. 이 보따리 속에 새 옷과 담요가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방 안에는 빵도 불도 없이 이런 추위에도 아이들은 몸을 녹일 수 없고 단 하나인 의자도 쓸 수가 없어요. 아내도 몸져 누웠고 딸은 손을 다쳤어요. 종드레트는 동정을 얻기 위해 슬픈 목소리를 냈다. 노인이 소녀의 다친 손을 살피는 사이 종드레트는 침대의 아내에게 다가가 저들을 잘 보라고 소곤거린 뒤 노인 쪽으로 돌아섰다. 병원이나 약방에 갈 돈이 없어요. 더구나 내일까지 1년분 집세에 60프랑을 내지 않으면 이 집에서도 쫓겨난답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5프랑을 꺼내면서 가지고 있는 전부이니 밤에 돈을 가지고 다시 오겠다고 말하자 종두레트의 얼굴이 환해졌다. 6시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외투를 둔 채 그들이 나가려 하자 맏딸이 발견하고는 챙겨주었으나 놓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드레트가 울상을 지으며 마차까지 배웅하려 했다. 밖에 나가려면 외투를 입는 것이 좋소. 몹시 추우니까. 종드레트는 사양하지 않고 외투를 입더니 두 사람을 배웅하려고 방에서 나갔다.
마리우스는 종두레트의 방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 소녀만이 보일 뿐이었다. 노인과 소녀가 나가자 그들을 따라가 주소를 알아내리라 생각하고 황급히 뛰어나갔으나 두 사람이 탄 마차는 모퉁이를 막 돌아가고 있었다. 마리우스는 달려보았으나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 단념해야만 했다. 무거운 걸음으로 방 안에 들어서려는 순간 종두레트의 맏딸이 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느냐고 말을 던졌다. 그때 그녀가 그 노인을 데려왔다는 생각에 얼굴을 밝히며 물었다. 저 아가씨는 아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알죠? 그들의 주소를 알고 싶은데요. 왜요? 그 예쁜 여자와 사귀고 싶은 거로군요. 모르지만 당신이 알고 싶다면 알아봐 드릴게요. 말을 마치고 그녀가 가버리자 힘없이 의자에 앉은 마리우스의 귀에 종두레트의 커다란 목소리가 들렸다. 틀림없어. 틀림없이 그놈을 본 기억이 있어. 그 키와 목소리가 확실해. 그리고 그 딸은 종달새란 말이야. 조금 전에 노인에 대한 얘기인 듯해 재빨리 선반으로 올라가 엿들었다.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방 안을 뚜벅뚜벅 걷는 남편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다. 마리우스는 소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을 듯해 귀를 기울였다. 험악한 표정으로 아내가 말했다. 설마 그 아가씨는 어느 모로나 부잣집 따님이고 종달새는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애들을 가엾어하던 그가 정말 그 거지애라면 아, 분해. 또 만나면 발길로 차버릴 거야. 너무 흥분하지 마. 오늘 밤 6시에 그놈이 60프랑을 가져오면 부자가 돼. 옆방의 젊은이는 밤이 깊어 들어오니까 그 시간에 이 집엔 우리뿐이야. 그놈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면 돼. 수염을 기른 덕분에 나를 못 알아본 게 다행이야. 자, 아끼지 말고 부를 때란 말이야. 난 친구들을 부르러 잠깐 다녀올게. 모자를 들고 나간 그 발소리가 멀어지자 마리우스는 소름이 끼쳤다. 그 노인과 처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종두레트가 노인에게 하려는 짓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종두레트는 그녀의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주소를 몰라 알릴 수도 없다. 잠시 생각하던 그는 외투를 집어들고 발소리가 안 나게 살며시 밖으로 나갔다. 마리우스는 경찰서를 찾아가 서장에게 면회를 요청했다. 서장이 없어 대리로서 커다란 망토를 걸친 냉혹하게 생긴 남자가 부활하며 나왔다. 마리우스가 엿본 내용을 말하고 주소와 방의 번호를 대자 형사는 놀란 얼굴을 했다. 방의 위치를 다시 묻던 형사는 어물어물 고개를 끄덕이더니 방법을 궁리하는 듯하다가 불쑥 마리우스에게 말했다. 자네는 그 애들이 무섭지 않다고. 자네는 용기가 있군. 그럼 됐어. 그 집에 열쇠가 둘 있지. 그걸 내게 주고 방에 숨어서 지켜보다가 일이 벌어지면 이걸 한 방 쏴주면 다음은 우리가 처리하겠네. 형사는 조그만 권총을 주머니에서 꺼내 마리우스에게 건네며 시간을 다시 확인하고는 자베르라고 이름을 밝혔다. 몰래 자기 방으로 들어온 마리우스는 6시가 가까워지자 선반 위로 올라가서 옆방을 들여다보았다. 난로에 숯불이 타고 있어 아까와는 다르게 방이 환했다. 종두레트는 벌겋게 달아오른 난로 앞에 의자에 앉아 파이프에 불을 붙이며 아내에게 말했다. 이제 준비가 끝났다.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쥐덫에 고양이가 들어가신단 말이야. 하하하. 난로 옆에 밧줄을 보며 마리우스는 곤충을 꺼내 안전장치를 풀었다. 찰칵. 날카로운 소리가 나자 종두레트가 벌떡 일어났다. 벽판자가 삐걱거렸군. 하고 그가 웃으면서 앉자 꼼짝도 않던 마리우스는 겨우 안심하고 곤충을 똑바로 잡았다. 6시를 알리는 교회의 종소리와 동시에 노크 소리가 났다. 안주인이 뛰어가서 문을 열자 노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종두레트가 재빨리 일어나 인사하자 노인은 20프랑짜리 금화 4개를 탁자 위에 놓았다. 이걸로 방세를 치르고 다른 것은 따로 의논합시다. 종두레트는 음흉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고맙습니다. 종두레트는 아내에게 마차를 돌려보내라고 속삭였다. 노인은 의자에 앉으며 딸의 상처를 궁금해했다. 지금 언니와 병원에 갔습니다.
딸은 다치고 아내는 병들어 옛날에 장사하던 때의 기념 그림마저 팔아야 할 형편입니다. 그때 낡은 복장과 얼굴에 검은 칠을 한 사나이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노인이 놀라 일어서자 종두레트는 안심시키며 그림을 사라고 말하는 순간 또 한 사나이가 들어왔다. 제발 신경 쓰지 마세요. 모두 이 집에 사는 친구들이니까. 어쨌든 두 딸만큼 소중한 이 훌륭한 그림을 봐주십시오. 종두레트는 벽에 세워진 널빤지를 뒤집어 요란한 빛깔의 간판 그림인 듯한 것을 보였다. 그때 한 명의 사나이가 더 들어와 4명이 되었다. 노인이 사나이들에게 신경 쓰는 것을 눈치채고는 말했다. 모두 친구들인데 석탄을 날라 검정이 묻었을 뿐이에요. 염려 말고 그림값이나 결정하시지요. 여간의 간판 같군요. 3프랑쯤 될까요? 선생, 지갑은 가지셨겠죠. 5,000프랑이면 어떻습니까? 그림을 사시지 않으면 저는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번뜩이는 눈을 보며 노인은 재빨리 일어서 방안을 살폈다. 사나이들은 무관심하게 딴전을 피우고 있었다. 이봐, 그림 따위 아무래도 상관없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동시에 문이 열리면서 복면을 한 3명의 사나이가 쇠막대기와 칼을 들고 들어왔다. 종두레트는 그들을 기다렸다는 듯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다. 노인은 피키가 가신 새파란 얼굴이었으나 무서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이 그 호인다운 모습과는 상반되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몸을 도사리고 있었다. 마리우스는 곧 자기가 나설 차례라고 생각하고 곤총을 고쳐잡았다. 종두레트는 무시무시한 미소를 띠면서 다시 말했다. 내가 누군지 아직 모르는 게로군. 나는 종두레트가 아니고 몽페르메우 여관 주인 테나르디에야. 이제 생각나지? 노인의 얼굴이 상기되었으나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모르겠다고 답했다. 마리우스의 귀에는 그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종두레트가 테나르디에라고 말하는 순간 마리우스는 마치 싸늘한 칼날로 심장을 꿰뚫는 것처럼 사지를 떨며 벽에 몸을 기댔다. 신호의 총을 쏘려던 오른팔은 힘없이 내려지고 맥 빠진 손가락이 하마터면 곤총을 떨어뜨릴 뻔했다. 본명을 밝힌 종두레트는 노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마리우스의 정신만 뒤흔들어 놓았다. 그 이름은 아버지의 유언 속에 기록되었던 것으로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테나르디에는 나의 생명을 구했느니라. 만일 나의 아들이 그를 만나게 되거든 그에게 최대한 호의를 베풀라는 신성한 분부에 따라 가슴속 깊이 그 이름을 늘 간직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숭배하고 지금까지 찾던 몽페르메우 여관 주인이 바로 저 테나르디에라니. 아버지를 구해준 그 사람이 불안당이라니. 마리우스가 몸을 바쳐 섬기기를 갈망한 그 사나이가 저런 괴물이라니. 폭메르시 대령의 목숨을 구해준 자가 지금 폭행을 범하려는 것이다. 마리우스에겐 폭행의 형식이 짐작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살인을 저지를 것만 같은데 그 살인이 지금 누구에게 가해지려는 것인가. 그런데 아버지는 관 속에서 가능한 모든 호의를 테나르디에에게 베풀도록 명령하고 있고 마리우스 또한 4년 이래 아버지의 그 부채를 갚으려는 1년밖에 없었다. 그런데 경찰로 하여금 악한을 체포하게 하려는 순간 운명은 그에게 저것이 테나르디에라고 외쳤다. 워터루의 영웅적인 싸움터에서 빗발치는 산탄을 무릅쓰고 아버지의 목숨을 건져준 그 사나이가 교수대로서 보답을 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테나르디에를 발견하면 달려가서 그 발 아래 몸을 던지리라 각오했는데 그를 찾아낸 지금 사형 집행인의 손에 넘겨야 한단 말인가. 아버지는 테나르디에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리우스는 테나르디에를 박살내면서 그 거룩하고도 존엄한 목소리에 답하려는 것이 아닌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를 죽음에서 구해냈고 아버지는 그를 아들에게 부탁했는데도 마리우스는 지금 그 사나이를 생떼짝 광장에서 처형하여 아버지의 무덤 앞에다 바치려는 것인가. 그토록 오랜 세월 품 안에 안고 있던 아버지의 마지막 뜻은 그와는 반대로 4년 이래 품었던 모든 생각이 이 뜻밖의 타격으로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린 듯했다. 만사가 자신에게 매달려 있다는 생각에 몸을 떨었다. 만약에 그가 곤총을 쏜다면 노인은 살아나고 테나르디에는 파멸할 것이고 쏘지 않는다면 노인은 희생되고 테나르디에는 빠져나가리라.
어떻게 해도 후회는 마찬가지인데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가장 강력한 기억, 심중에 굳은 맹세, 가장 신성한 의무, 가장 존엄한 문서와 아버지의 유언 중 어느 것을 저버릴 것인가. 또 죄악을 방치할 것인가. 한편에서는 아버지를 위해 애원하는 그 위르셸의 목소리가, 또 한편에서는 테나르디에를 부탁하는 대령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미칠 듯 무릎에서도 자꾸만 힘이 빠졌다. 그리고 눈앞에 절박한 장면으로는 심사숙고할 겨를조차 없었다. 휩쓸려 들어가는 것만 같고 금세라도 기절할 것만 같았다. 기절할 것 같은 그 시간에도 테나르디에는 의기양양하게 짓거리고 있었다. 이봐, 겨우 찾아냈어. 헌옷을 입은 갑부를 말이야. 내가 기어게 기르던 계집애를 단돈 1,500프랑에 데리고 갔지. 그 계집애만 있었다면 나는 평생 고생 않고 살았을 거란 말이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착각한 게 아니오. 하긴 당신이 바른 사람이 아니란 걸 알게 됐지만 말이오. 노인의 온화한 말에 테나르디에는 화가 나서 얼굴이 달아올랐다. 뭐? 나는 너 같은 악당이 아니라 바른 사람이야. 익명으로 남의 집에서 아이를 빼앗아 가진 않았단 말이야. 나는 월트로 전쟁 때 장군의 목숨을 살려준 군인이야. 그 그림은 그때의 광경을 훌륭한 화가가 그린 거야. 알았어. 아무튼 이제 결판을 내자. 내가 필요한 돈을 안 내놓으면 이 자리에서 없애버릴 테다. 마리우스는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는 무례한이지만 아버지가 유언장에 쓴 것처럼 최대한의 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기세가 등등해진 테나르디에가 노인 앞에 주먹을 내민 순간 노인이 빠른 동작으로 창에서 뛰어내리려 했다. 격투가 시작되었다. 마리우스는 차마 그 광경을 보고 있을 수 없어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며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테나르디에의 다치게 하지 말라는 외침을 듣고 멈칫했다. 좀 더 살피자는 생각에서였다. 노인은 보기보다 강했으나 혼자서 여럿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마침내 침대 다리에 노인을 묶고는 사나이들이 가쁜 숨을 쉬면서 서로 마주보았다. 테나르디에는 노인 앞에 의자를 당기고 놀리듯이 말했다. 영감, 제법 힘께나 쓰는군. 그래, 창에서 뛰어내리면 어쩌자는 거요. 다리나 부러질걸. 영감도 우리처럼 경찰이 두려워 도움을 청하지 않는군. 그렇다면 터놓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서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테나르디에는 난로 옆에 병풍을 치우며 벌겋게 달아오른 새 부직갱이를 노인에게 보였다. 난 20만 프랑이 필요해. 물론 지금은 가지지 않았을 테니 편지를 써주면 돼. 글을 못 쓴다고 해도 통하지 않아. 테나르디에는 난로를 힐끗 보며 싱긋 웃으며 노인의 오른손을 풀어주었다. 노인은 태연하게 펜을 받아쥐고 몸을 떨면서도 테나르디에가 부르는 대로 받았었다. 딸아, 빨리 오너라. 너에게 할 얘기가 있다.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을 따라오너라. 걱정할 것은 없다. 노인이 쓰는 것을 마치자 다시 주소를 쓰게 해서 아내에게 주면서 여자아이를 데려오라고 했다. 영감, 40분만 있으면 아내가 돌아오지만 딸은 여기에 오지 않아. 안전하게 보호하다 20만 프랑을 내면 돌려주지. 만일 돈을 안 내면 계집애의 목을 비틀겠어. 마리우스는 치를 떨며 공원에서의 아름다운 처녀를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리우스에겐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으나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모두 입을 열지 않아 방 안은 조용했다. 1시간쯤 지나자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고 테나르디에의 아내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다. 엉터리 주소예요. 여기에 집이라고는 없어요. 마리우스는 처녀가 무사한 것을 생각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테나르디에는 험악한 얼굴로 노인을 노려보았다. 어쩌자고 이런 짓을 했어.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노인이 거세게 말하며 일어서자 끈이 끊어졌다. 한치의 여유도 없이 노인은 난로 속에 벌겋게 달아오른 새부치깽이를 집어들며 말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난 목숨을 아까워하진 않아. 내가 밝히고 싶은 걸 강요하면 자, 봐라. 노인은 맨살이 드러난 왼팔에 벌겋게 달아오른 새부치깽이를 들이댔다. 살이 타는 소리와 함께 고약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마리우스는 너무 끔찍해서 아찔해졌다.
노인은 얼굴을 좀 찌푸렸을 뿐 꼼짝도 않고 엄숙한 눈으로 테나르디에를 바라보았다. 이 비겁한 놈들아, 맘대로 해라. 그리고 세부직갱이를 팔에서 뗐다. 이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해치우자. 사나이들은 노인에게 조금씩 다가갔다. 이제야말로 곤총을 쏠 때였다. 이때 자베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꼼짝 마. 창밖으로 뛰어나갈 생각은 마라. 저항해도 소용없으니 문으로 나가. 그러나 밖에서 15명이나 지키고 있지. 사나이들은 자베르와 경관을 보자 금방 무기를 버렸다. 자베르는 탁자의 펜을 들고 경찰관들에게 명령했다. 그들에겐 수갑을 채우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그 노인을 모시고 오도록 했다. 두리번거렸으나 노인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창밖에 줄 사다리가 흔들리는 것을 보며 자베르는 혀를 찼다. 젠장, 그가 제일 거물인 듯 했는데. 축복받은 여인. 파리의 풀롬의 거리에 사람이 살지 않는 2층 건물이 하나 있었다. 집 앞의 정원을 포함해 넓은 방과 부엌, 다락과 마당 안쪽에 조그만 별채로 된 집이다. 별채 뒤에는 포석을 깐 비밀 통로가 있어 양쪽으로 높다란 담이 있고 위는 트여 있었다. 비밀 통로는 행인들의 눈에 띄지 않아 없는 듯하나 그 모퉁이 뒤에 또 하나의 비밀 통로가 있어 바빌론 거리의 호젓한 맨 끝쪽으로 뻗어 있었다. 그런데 1829년 10월 한적하고 외진 이곳에 제법 나이가 지긋한 사내가 찾아와 그 집을 고스란히 새들어왔다. 새로 새든 사나이는 집안 구석구석을 보수하기 시작했다. 유리를 끼우는 것에서부터 마당, 방바닥의 타일, 계단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완벽하게 수리를 마친 그는 늙은 하녀와 처녀를 데리고 남의 집에 방문이라도 하는 듯 소리 없이 슬그머니 이사를 마쳤다. 고요하고 한적한 이 전셋집에 새든 사람은 바로 장발장이고 처녀와 늙은 하녀는 코제트와 투생이었다. 그는 연금 소유자 포실방이란 이름으로 그 집을 빌린 것이다. 날마다 코제트를 만나고 마음속에 부성애를 키워가던 수도원 생활 때의 장발장은 그야말로 행복했다. 그 소녀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의 딸이다. 아무도 내 딸을 빼앗아가지는 못하리라. 이것은 영원한 지속이다. 날마다 조용히 교도를 받는 딸은 틀림없이 수녀가 될 것이며 이후 수녀원은 나와 딸에게 있어 유일한 세계가 되리라. 나는 여기서 늙고 죽어가며 딸은 성장하여 늙어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결코 헤어지지 않는 진정한 기쁨을 가지리라. 이런 생각을 하던 그는 스스로 마음속에 질문을 던지고 당황했다.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나의 행복일까? 혹여 이 아이의 행복을 강탈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결국 도둑질이 아닌가? 하고 그는 자문했다. 이 아이는 인생을 버리기 전에 그걸 알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숙세의 온갖 시련에서 구해준다는 명목으로 이 아이와는 상의도 없이 미리부터 모든 즐거움을 앗아버리고 이 아이의 무지와 고독을 이용해 인위적인 신앙을 품게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왜곡하고 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해 보았다. 후일 모든 것을 알게 된 코제트가 수녀가 되었던 것과 자기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단 말인가. 지금까지의 다른 생각보다 사내답지 못한 마지막의 이기적인 생각에 그는 견딜 수가 없어 수도원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가슴 아픈 결심이었지만 5년씩이나 행적을 숨겨 살아온 그에게 두려움이란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태연하게 세상 사람들 속에 돌아갈 수가 없었다. 변해버린 세상에서 늙은 그를 알아볼 리는 없었다. 또한 최악의 위험은 그 자신에게 뿐이었다. 자신의 감옥 생활이 코제트의 수녀 생활과는 아무 연관이 없었다. 이제 그의 조심성과 경계심을 막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일단 결심을 내려 기다리는 그에게 곧 기회가 왔다. 포실방 영감이 죽은 것이다. 장발장은 수도원장에게 면회를 신청해 형의 유산 상속으로 일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수도원 일을 그만두고 딸과 함께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제트는 아직 소원을 안 했으니까 수도원에서 지낸 5년간의 교육비로서 5,000프랑을 헌납하게 해주기를 원한다고 공손하게 말했다. 이로써 장발장은 영원한 신의 집인 수도원에서 나왔다.
수도원을 떠나면서도 놓지 않는 겨드랑이의 향기 좋은 가방이 코제트의 호기심을 몹시 끌고 있었다. 그 후 항상 자기 방에 두고 곁에서 떠나는 일이 없었다. 이사 때마다 챙기는 첫째 물건이요, 때로는 유일한 것이기도 했다. 그것을 부적이라 부르며 우스워하는 코제트는 또한 부러워하기도 했다. 자유세계로 나온 장발장이지만 역시 심한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그 이후 월티무 포실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플롬의 거리에 그 집에 자리한 것이다. 그 외에도 웨스트 거리와 운무아르의 거리에 초라한 두 군데의 방을 더 얻었다. 세인들의 주의와 관심을 덜며 필요에 따라 걱정을 덜 짜는 것이었다. 그는 때때로 운무아름의 거리나 웨스트 거리에서 코제트와 단둘이서 마음대로 생활했다. 거기서는 문지기에게 잔심부름을 시키면서 자기는 교회에 사는 연금 소유자로 임시로 시내에 거처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덕행이 높은 인물도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파리에 세 군데나 주거지를 마련한 것이다. 수도원에서 집안 꾸리는 방법을 배운 코제트는 규모 있는 가게를 꾸려나갔다. 그들은 날마다 산책했다. 룩상부르 공원의 한적한 길을 안내하고 주일에는 언제나 생 작디오파 미사에 데리고 갔다. 거기는 매우 가난한 지구여서 그는 많은 돈을 기부함으로 성당 안에서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곤 했다. 이러한 데서 생 작디오파 성당에 인자하신 어르신네라는 테나르디에의 편지를 받았다. 그는 곧잘 코제트와 함께 가난한 사람이나 병자들을 찾아 방문했다. 그들이 종두레트의 누옥을 찾아간 것은 이 무렵의 일이었다. 그 일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 아침에도 여전히 안채에 나타난 장발장의 왼팔에 화상과 흡사한 뻘겋고 커다란 흉터가 있었다. 이유를 대강 둘러댄 그는 한 달이나 외부 출입을 못했다. 4월의 어느 날 장발장은 여행을 했다. 그의 여행은 길어야 사흘로서 돈이 떨어질 때마다 하는 것이다. 가는 곳은 코제트조차 몰랐다. 그날 저녁 혼자 객실에 있던 코제트에게 정원 쪽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미 10시가 지났으므로 아버지와 투생이 아님은 분명했다. 그녀는 닫혀있는 객실의 거창으로 다가가 귀를 바싹댔다. 조심스럽게 걷는 사내의 발소리 같았다. 후다닥 2층 방으로 올라간 코제트는 회전창을 열고 정원을 내려다 보았다. 달빛으로 인해 정원은 낮처럼 환했다. 아무도 보이지 않자 창을 열었다. 정원은 지죽은 듯이 고요하고 한길을 둘러보아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다. 코제트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그 이튿날 저물녘에 그녀는 정원을 산책했다. 공상에 잠겨있는 그녀에게 근처의 나무 밑에서 누군가 거니는 전날 밤의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러나 나뭇가지에 부딪히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깊은 주의를 두지 않았다. 더구나 보이는 것도 없었다. 그녀는 덤불에서 나와 안채의 돌층계로 향했다. 뒤쪽에서 막 떠오른 달이 잔디밭에 있는 그녀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다. 코제트는 섬뜩 놀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녀의 그림자 옆에 둥근 모자를 쓴 또 하나의 그림자가 보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코제트의 뒤로 몇 발자국 떨어진 숲풀가에 서 있는 한 사나이의 그림자 같았다. 그녀는 한참을 소리도 내지 못하고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이윽고 용기를 다해 뒤를 획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땅바닥을 내려다보았으나 그림자의 흔적도 없었다. 그 이튿날 장발장이 돌아오자 코제트는 전날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틀림없이 어깨를 두드리며 자기를 안심시켜 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발장은 근심스러운 빛을 보이며 아무도 아닐 거라고 일축해버렸다. 그는 얼버무리고 코제트 곁을 떠나 정원으로 나갔다. 그녀는 유심히 쇠살문을 살피는 그를 보았다. 밤중에 눈을 뜬 그녀에게 의심할 여지 없이 창 밑의 돌층계 근처에서 발소리가 똑똑히 들려왔다. 그녀가 회전창으로 달려가 문을 여니 정원에는 과연 손에 커다란 몽둥이를 든 사내가 있었다. 고함을 지르던 그녀는 달빛에 비친 모습이 아버지임을 알았다. 잠자리로 돌아간 그녀는 아버지 역시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장발장은 연 이틀 밤을 정원에서 지샜다.
코제트는 거창으로 그것을 보았다. 셋째 날 밤 이지러진 달이 늦게 떠오른 새벽 1시쯤 되었을 때 커다란 웃음소리를 내며 아버지가 그녀를 불렀다. 코제트. 침대에서 뛰어내려 창을 열자 잔디밭에 있는 아버지가 보였다. 내가 말한 둥근 모자의 그림자야. 자, 봐라. 안심시키려고 깨웠다. 그러면서 그는 달빛이 비치는 잔디 위에 그림자를 가리켰다. 모자를 쓴 사나이의 모습과 흡사한 그림자였다. 그것은 이웃집 지붕 위에 뚜껑 달린 함성 연통 그림자였다. 불쾌한 상상을 모두 잊은 코제트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침을 먹으며 난로의 연통 그림자가 보인 으시시한 정원의 얘기를 웃으며 나누었다. 평온함을 되찾은 장발장에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사건이 발생했다. 정원 안에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고 특별한 경우 쇠살문과 감목 울타리 사이로 팔을 뻗치면 바깥에서 손이 미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쇠살문 옆에 도리자가 있었다. 장발장이 외출한 4월의 어느 저녁, 코제트는 일모루 그 도리자에 쭉 혼자 앉아 있었다. 살랑거리는 봄바람을 맞으며 코제트는 명상에 잠겼다. 부질없는 슬픔이 차츰 밀려왔다. 그것은 저녁이 빚어주는 슬픔이요. 저녁이 되면 입을 여는 무덤의 신비에서 솟아나오는 슬픔일지도 모른다. 이슬 맺힌 풀숲의 정원을 거닐며 생각에 잠겼다. 이렇게 정원을 거닐 때 남학신이 없으면 감기에 걸리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며 도리자로 돌아왔다. 의자에 앉으려는 그녀는 좀 전까지 없었던 큼직한 돌멩이를 발견하고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돌멩이가 저절로 도리자 위에 왔을리는 만무하다. 누군가가 쇠살문으로 팔을 넣어서 거기에 갖다 두었다는 생각이 불현듯 일어서 그녀는 소름이 끼쳤다. 조금 더 의심할 여지 없는 무서움이었다. 돌이 실제로 거기에 있지 않은가. 손도 대지 못하고 집 안으로 뛰어간 그녀는 현관에 자물쇠를 채웠다. 그녀는 있는 대로 문단속을 하고 투생에게 온 집안을 살피게 한 뒤 자기 방에 빗장을 걸어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은 오지 않고 밤새도록 산처럼 커다란 구멍투성이의 돌을 비몽사몽간에 보았다. 잠을 깬 코제트는 간밤의 악몽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의 꿈은 무엇일까? 분명 이것도 지난 주일 밤 정원에서 들은 발소리일 거야. 옷을 입은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의자로 뛰어갔다. 돌은 그대로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일순간에 불과했다. 밤중의 두려움이 낮에는 호기심으로 변했다.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돌을 들추니 아래서 하얀 종이봉투가 나왔다. 겉봉에는 수취인의 주소 성명도 없고 봉함도 되어 있지 않았으나 빈 봉투는 아니었다. 종이가 빠끔히 내다 보이는 봉투 안으로 손을 넣어 속을 만져봤다. 이미 공포심은 사라지고 호기심뿐이었다. 코제트는 봉투 속의 내용물을 꺼냈다. 작은 글씨로 몇 줄씩 글이 적혀있는 조그만 편지철이었다. 아름다운 필적이라고 생각하며 서명을 찾아보았으나 아무 데도 없었다. 대간절 누구에게 쓴 것이며 누가 보낸 것일까? 의자 위에 놓은 것을 보면 아마 자기에게 보내진 것이었으리라. 유혹에 사로잡힌 그녀는 들고 있는 물체에서 눈길을 돌리려고 하늘을 바라보고 지붕을 나는 비둘기를 바라보기도 했으나 그녀의 눈길은 이내 편지 위에 빨려들듯이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그것을 읽어나갔다. 사랑은 영혼과 유사하다. 아니, 영혼과 똑같은 성질의 것이다. 영혼은 성스러운 불꽃이며 불멸의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내재한 영원 불멸한 등불이어서 아무것도 그것을 제한하고 끌 수가 없다. 사랑은 골수까지 불타오름을 느끼고 하늘 끝까지 빛남을 본다. 글을 읽으며 코제트는 점점 몽상에 빠져들었다. 이 글 한 줄마다의 신비로움이 그녀의 눈과 마음에 찬연한 빛을 넘치게 했다. 그런데 이 기록은 대체 누가 썼으며 누구에게 보낸 것일까? 코제트는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한 사람을 생각해냈다. 룩상부르 공원에서의 청년. 그녀의 뇌리에 환한 빛이 비쳤다. 이상한 기쁨과 심각한 불안과 아울러 모든 것이 나타났다.
분명 그이가 자기에게 편지를 써서 쇠살문으로 팔을 넣어 보낸 것이다. 그녀는 편지를 들고 암기하고 명상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 자기 방 안에 틀어박혔다. 거듭 읽은 편지에 입을 맞추고 곱게 접어 품속에 넣었다. 코제트는 가장 돋보이는 몸단장을 했다. 깃고대를 너무 많이 파서 목 아랫부분이 다 드러나 보이는, 하지만 결코 천한 것이 아니라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귀여운 젊은 여인의 복장이었다. 외출할 계획도 없었고 방문자의 예정도 없었다. 석양 무렵 그녀가 뜰에 내려설 때 투생은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코제트가 낮게 뻗은 나뭇가지를 젖히며 의자까지 걸어가자 돌멩이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의자에 앉은 그녀는 부드러운 흰 손으로 감사하는 듯한 정겨움을 담아 돌을 쓰다듬었다. 순간 말로 할 수 없는 육감으로 누군가 뒤에 서 있음을 느끼고는 벌떡 일어서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 사람. 창백한 얼굴에 맨머리를 한 그의 검은 옷자락이 스쳤다. 이마는 황혼빛에 빛나고 검은 눈을 가졌다. 쓰러지는 햇빛과 사그라지는 영혼을 가진 듯한 얼굴로 죽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유령도 인간도 아닌 모습으로 모자는 가까운 덤불 위에서 뒹굴었다. 기절할 정도였으나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천천히 뒷걸음질쳐 물러났다. 그는 석상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음침하고도 형언할 수 없는 그의 눈길을 느꼈다. 코제트는 뒷걸음질 치다가 나무에 부딪혀 등을 기댔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순간 그녀는 생전 처음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나뭇잎의 속삭임과 같은 목소리가 중얼거렸다. 용서하시오. 가슴이 터질 듯하고 지금까지처럼은 살아갈 수 없어 오고야 말았소. 의자 위의 것을 읽으셨나요? 나를 아시겠어요? 두려워 마시오. 오래전 룩상부르 공원에서 나를 바라보던 것과 내 앞을 지나던 그날 일이 생각나시나요? 이제 곧 1년이 되는 6월 16일과 9월 2일이죠. 오랫동안 보지 못했군요. 공원에 의자 빌리는 여인에게 물었더니 그 후 통 오시질 않는다더군요. 별수 없이 뒤를 밟아 웨스트 거리의 4층짜리 새 건물에서 산다는 것도 알았죠. 그 후 당신은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언젠가 당신인 줄 알고 뛰어갔더니 모자만이 똑같았을 뿐이었소. 밤마다 당신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 오곤 합니다. 아무도 나를 본 사람은 없으니 걱정 마세요. 당신이 무서워하실까 봐서 소리가 안 들리도록 조심스럽게 걷죠. 어느 저녁 당신 뒤에 섰다가 당신이 돌아다 보기에 재빨리 숨었어요. 당신의 노래를 듣는 행복감도 가졌습니다. 창너머로 당신의 노래를 듣는 게 나쁘진 않겠죠.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나는 꼭 죽을 것만 같아요. 당신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신다면. 오, 용서하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나도 모릅니다. 기분이 상하셨겠군요. 화나셨나요? 코제트는 숨이 꺼질 듯 주저앉았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자신도 모르게 꼭 껴안고는 비틀거리며 떠받쳤다. 그녀가 그의 손을 가슴 위에 올려주자 거기에 자기의 편지가 있음을 깨닫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럼 당신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군요. 말씀하지 마세요. 잘 아시면서.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새빨개진 얼굴을 사랑에 취한 늠름한 청년의 가슴에 묻었다. 그가 무너지듯 의자에 앉자 그녀도 바싹 다가앉았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별빛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어떻게 서로의 입술이 맞닿았으며 어떻게 자연의 변화가 가능하며 새벽이 오는 것인가. 단 한 번의 입맞춤이 전부였다. 둘은 몸을 떨며 반짝이는 서로의 눈길을 확인했다. 지금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서로의 손을 잡고 가슴엔 온갖 상념으로 가득했다. 그가 정원에 들어온 것에 대해 묻지 않았으며 염두에도 없었다. 그것은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다. 가끔 서로의 무릎이 닿을 때마다 흠칫 놀랐다. 이슬방울이 꽃송이 위에 떨어지듯 한마디씩 들려왔다. 머리 위에 별빛을 받으며 그들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사모와 동경의 마음,
만나지 못했을 때의 절망감 등 깊숙한 비밀까지도 서로의 친밀을 확인하며 얘기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치자 그녀가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이름을 물었다. 내 이름은 마리우스라고 합니다. 당신 이름은? 코제트. 한 번의 입맞춤이 이 두 영혼을 결합해준 축복받은 거룩한 밤 이후 마리우스는 저녁마다 찾아왔다. 1832년 5월 한 달이 다하도록 밤마다 이 정원에서 날이 갈수록 순진하고 정직한 사랑에 취한 찬연한 얼굴로 어둠 속에서 서로의 빛이 되었다. 그들은 손을 마주잡고 바라보며 굳게 의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넘지 않을 거리가 있었다. 마리우스는 장벽으로서의 코제트의 순결을, 코제트는 지주로서의 마리우스의 성실을 느끼고 있었다. 최초의 키스는 또한 마지막의 것이었다. 이후 마리우스는 코제트의 손과 목덜미에 하는 가벼운 입맞춤이 전부였다. 이들 두 남녀는 서로를 열렬히 사랑할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이 있는 밤의 정원은 생동하는 신성한 장소였다. 주위의 온갖 꽃들은 향기를 뿜으며 그들의 마음을 열어 꽃 속에 펴놓았다. 그들 사랑의 얘기는 모든 감동을 수반하는 숨소리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극히 순결한 사랑에 묻혀있던 그들은 이내 허물없는 말투를 쓰게 되었다. 당신은 아시나요? 내 이름은 유프라지예요. 어릴 적 아무렇게 지은 코제트란 이름이 싫어요. 당신 이름은 코제트야. 유프라지가 싫진 않지만 코제트가 더 좋아. 좋아요. 그럼 예쁜 이름의 코제트로 불러주세요. 하고 생긋 웃는 그녀의 미소는 천국의 수풀에 어울리는 목가적 대화로 만들어 주었다. 어느 날 지긋한 눈으로 바라보며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아름다워요. 재치 있고 총명하며 학식도 높지만 사랑한다는 점에서는 결코 당신한테 지지 않아요. 또한 그가 기침을 하자 성스러운 말을 건넸다. 여기에서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기침은 안 돼요. 기침은 날 근심스럽게 하니까요. 당신이 건강하길 바라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아픔은 원치 않아요. 어느 날은 마리우스가 코제트의 이름을 위르셸로 알고 있었다고 말해 웃기도 했다. 매일 저녁 플롬의 거리에 쇠살문을 열고 들어와 도리자에 나란히 앉아 황혼빛을 받으며 손을 마주잡고 정다운 얘기와 달콤한 꽃향기를 마셨다. 머리 위로 구름이 흐르면 마리우스는 속삭였다. 오, 아름다운 그대. 미의 여신인 당신을 감히 쳐다보지 못해 마음만으로 바라본다오. 내가 어찌 된 일일까? 옷자락 밑에 구두끈만 봐도 정신이 혼미해지고 당신의 조그만 생각들을 얘기해 줄 때면 황홀한 빛이 되어 찬란해지요. 그 말은 모두 훌륭한 것뿐이야. 나는 가끔 당신과의 만남이 꿈으로 생각될 때가 있어. 어서 얘기를 좀 해요. 거기에 귀 기울이며 당신을 찬미하도록. 오, 신기하고 아름다운 이름 코제트. 당신은 참으로 사랑스러운 사람. 난 당신의 발을 현미경으로 연구하고 당신의 영혼을 망원경으로 연구하고 있어요. 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더 좋아지고 있어요. 코제트가 대답했다. 행복에 젖은 이들의 눈에는 자주 눈물이 솟아났다. 그러나 많은 웃음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깊어만 갔다. 그들은 뜨겁게 사랑해갔다. 장발장은 아무것도 몰랐다. 늘 쾌활한 코제트만으로 그는 충분히 행복했던 것이다. 코제트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가슴속의 연정, 전체를 감싼 마리우스의 모습, 이 모든 것도 명랑하고 순결한 아름다운 총초함을 앗아가질 못했다. 그녀는 천사가 백합꽃을 가지듯 처녀가 사랑을 가질 나이였으므로 장발장은 안심한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가 산책을 원할 때나 외출을 원치 않을 때도 언제나 거역하지 않는 사근사근한 대답뿐이었다. 투생 역시 일만 끝나면 잠자리에 들므로 전혀 아는 것이 없었다. 마리우스는 절대 안채로는 들어오지 않았다. 길거리에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도록 현관 앞 층계 옆에 움푹한 곳에 자리한 그들은 이야기 대신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몇 번이고 손을 마주 잡는 것에 만족하곤 했다. 그럴 때면 바로 옆에서 벼락이 떨어져도 모를 정도의 깊은 몽상에 빠져 있었다. 그러던 6월 어느 날 마리우스는 눈물을 흘리는 코제트의 슬픈 얼굴을 보았다. 빨개진 그 눈은 즐거운 꿈속에서의 최초의 구름이었다.
불안에 떨며 까닭을 묻는 그에게 돌중계 옆 벤치로 자리를 옮긴 그녀가 말했다. 아버지가 아침에 날더러 준비를 하라셨어요. 뭔가 일이 생겨 여기를 떠나게 될 것 같다면서. 마리우스는 온몸이 떨렸다. 세상의 종말에 있어서는 죽음은 곧 출발이요. 생애의 시초에 있어서는 출발은 곧 죽음이다. 지난 6주일 이래 인생의 밖에서 잠들어 있던 마리우스는 지금 떠난다는 가혹한 말에 현실로 돌아온 것이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싸늘해진 손을 잡은 코제트가 까닭을 묻자 간신히 들릴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난 통 알 수 없어. 오늘 아침 아버지가 자질구레한 물건까지 모두 챙기라고 하셨어요. 옷을 챙기라시며 여행을 떠나야겠다는 거예요. 나의 큰 가방과 아버지의 작은 가방을 일주일 동안에 정리해야 해요. 영국으로 갈 것 같았는데 언제 떠나는지, 언제 돌아오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으셨어요. 마리우스는 일어서서 쌀쌀하게 말했다. 너무해. 코제트, 당신도 떠날 계획이오. 코제트는 고뇌의 빛이 가득 찬 눈으로 쳐다보며 나직히 대답했다. 쌀쌀한 말투군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계획 여부를 물었소. 가겠다는 거요. 아버지가 가신다면. 좋소. 그럼 나도 다른 곳으로 가리이다. 코제트에게 손을 꼭 쥐인 채 마리우스가 말했다. 코제트는 그 말뜻을 이해하진 못했으나 어떤 직감에 얼굴이 새파래져 어둠 속에서도 놀라 보였다. 마리우스는 그녀에게서 얼굴을 돌려 하늘을 보며 나무에 이마를 대고 두 손을 깍지 끼어 머리에 얹었다. 껍질에 살갗이 벗겨지고 관자놀이의 신열도 의식하지 못하고 절망의 입상처럼 꼼짝하지 않았다. 그 심연에서 영원하려는 듯 오랫동안 그대로 있었다. 그러나 부드럽고도 슬프게 흐느끼는 코제트의 목매인 소리를 듣고는 곧 돌아섰다. 조용히 무릎을 꿇고 엎드린 그는 옷자락 사이로 내민 발끝에 입맞춤을 했다. 그녀는 잠자코 그가 하는 대로 내맡겼다. 그가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를 위해 울지 마, 코제트. 나는 지금까지 맹세의 말을 한 적이 없어. 그 말의 무서움 때문이지. 하지만 난 지금 가장 신성한 맹세를 당신에게 하겠어. 당신이 만약 내 곁을 떠난다면 난 죽어버릴 테야. 난 항상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 같아. 그의 어조에는 엄숙함과 침통한 우수가 깃들어 있어 코제트는 몸을 떨었다. 진실함이 빚어주는 싸늘함을 느꼈던 것이다. 그 감동으로 그녀는 울음을 그쳤다. 내일은 기다리지 마. 모레나 올 거니까. 하루 종일 못 만나다니. 안 돼, 그건. 인생을 얻을 기회가 될지 모르니 하루쯤은 희생하자고. 머리를 두 팔로 감싸는 그녀는 그의 눈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애썼다.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 내 주소를 알아둬야겠군. 내 거처는 쿠르페락이라는 친구 집인데 베르리 거리의 16번지야. 주머니를 뒤져 나이프를 꺼낸 그는 베르리 거리 16번지라고 담장에 발라진 흙에 새겼다. 그날 오후 4시경 장발장은 연병장의 방죽 뒷빛 아래 홀로 앉았다. 이 무렵 그는 경계심인지 무의식적인 습관의 변화였는지 또는 명상에 잠기고픈 생각에서였는지 모르지만 코제트와의 외출이 극히 드물었다. 노동자의 상의와 잿빛 바지에 기다란 차양 달린 모자로 얼굴을 가린 복장이었다. 한때 그를 놀라게 하고 괴롭히던 것에서 해방되어 코제트의 곁에서 평온하고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2주일 전부터 새로운 근심이 생겼다. 어느 날 대로에서 테나르디에를 본 것이다. 변장 덕분으로 상대방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후 장발장은 여러 번 테나르디에를 보았으므로 지금은 그가 그 부근 일대에서 배회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테나르디에는 모든 위험의 존재를 뜻했으므로 그는 결심했다. 뿐만 아니라 파리도 또한 정치적 혼란으로 신상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매우 딱한 형편으로 평온하지 못했다. 이런 모든 것으로 걱정에 휩싸였다. 더구나 알 수 없는 사건의 돌발로 아직도 흥분되어 경계심이 고조되었다. 그날 아침 먼저 일어난 그는 코제트의 창이 열리기 전에 뜰 안을 거닐다가 담벼락에 새겨진 베르리 거리 16번지라는 한 줄의 글씨를 보았다.
그것은 최근에 새겨진 글씨인 듯 새까맣게 낡은 벽에도 하얗게 패여 있고 담 밑에 새기풀이 흙가루에 덮여 있었다. 아마 간밤에 씌어진 듯한데 되간절 누구의 주소일까? 아니면 어떤 암호인가? 자신에게 경고일까? 어떤 이가 정원을 침입했음이 확실해지자 그는 언젠가 일어난 해괴한 사건을 상기하고는 그에 대한 갖가지 생각을 했다. 그러나 담벼락의 글씨에 관해서는 코제트가 무서워할까봐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런 모든 것을 심사숙고한 끝에 장발장은 프랑스를 떠나 영국으로 건너가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일주일 이내에 출발할 작정임을 코제트에게 얘기하고 연병장의 방죽 비탈에 앉아 테나르디에, 경찰, 담벼락의 글씨와 여행, 여권 입수의 곤란함 등에 관한 온갖 궁리를 머릿속에 정리하는 것이다. 이런 상념에 몰두해 있던 그의 뒤에 누군가 있다는 느낌을 가지는 순간 내 겹으로 접힌 쪽지가 무릎 위에 떨어졌다. 쪽지에는 이사하시오라는 글귀가 큼직한 연필 글씨로 적혀 있었다. 뚝에는 아무도 없어 주위를 둘러보니 회색 혹겹에 먼지투성이에 벨벳 바지를 입은 그림자 하나가 연병장 도랑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마리우스는 모든 희망을 잃은 채 질 노르망시 댁에서 나왔다. 코제트와의 결혼을 할아버지에게 말했으나 지독한 모욕만을 당했다.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오후 2시쯤에 쿠르페락의 집에 들어가 겨우 잠이 들었으나 그것도 온갖 상념이 머릿속을 채운 선잠이었다. 잠을 깨니 앙졸라와 페이와 콩부페르가 매우 바쁜 듯이 모자를 쓰고 방을 나가려는 찰나였다. 쿠르페락이 라마르크 장군의 장례식에 가자고 했으나 뜻모를 중국말처럼 들릴 뿐이었다. 마리우스는 2월 3일 사건 때 자베르에게 받은 2자루의 피스톨을 호주머니에 챙겨놓고 외출했다. 무슨 생각으로 탄환이 지어진 그것을 휴대하는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온종일 그는 정처 없이 방황했다. 이따금씩 내리는 비도 호주머니 속에 넣은 식사용의 빵도 그만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느강 속에 들어가 멱이라도 감는 듯했다. 머리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듯한 상태가 사람에게는 있는 법이다. 마리우스의 상태가 바로 그랬다. 그는 아무런 희망도 공포도 없는 상태의 지속이었다. 그는 오직 9시에 코제트를 만난다는 생각으로 미래의 전부인 이 마지막 행복을 위한 어둠만을 기다렸다. 걷는 동안 파리 시내의 이상한 소음에 몽상에서 깨어나 난리라도 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했다. 9시 정각, 코제트와 약속한 플로메 거리의 쇠살문에 이르자 그는 만사를 잊어버렸다. 마리우스는 쇠살문을 빼고 뜰 안으로 뛰어들어갔으나 코제트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 덤불 사이를 지나 현관 앞 층계 옆에 움푹 들어간 곳으로 갔으나 코제트는 거기에도 없었다. 뜰 안에는 아무도 없고 집의 거창은 모두 꼭꼭 닫혀 있었다. 초조해진 그는 아버지의 음침한 얼굴이 나타날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창을 마구 두드렸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창을 두드리고 몇 번이나 코제트를 외쳤으나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마리우스는 절망에 찬 눈으로 이 음산한 빈집을 살피다가 도리자로 눈길을 돌렸다. 달콤한 추억과 굳은 결의를 가슴에 품고 현관 앞 층계 위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자기의 사랑을 축복하던 도리자를 바라보며 코제트가 떠나버린 이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벼랑간 숲 사이를 꿰뚫으며 외치는 사람 소리가 들렸다. 마리우스 씨, 거기 계세요. 친구들이 모두 샹브르리 거리의 바리케이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1832년 6월 4일 마베프 씨는 단 한 권밖에 없는 책을 팔에 끼고 밖으로 나갔다. 루와열 서적상에 가서 100프랑을 받은 그는 하녀의 침대 머리맡 탁자에 5프랑을 놓고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새벽부터 뜰 안에 넘어진 표쏘기에 걸터 앉아 이마를 떨어뜨리고 시들어버린 화단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이따금 내리는 비도 개의치 않고 오랫동안 꼼짝하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파리 장안에 이상한 총성과 군중의 함성이 터졌다. 마베프 영감이 고개를 들어 지나가는 정원사에게 까닭을 묻자 폭동이라고 태연히 말하며 삽을 맨 채 걸어가 버렸다. 뭐라고?
폭동. 왜 싸우지? 어느 쪽이요? 까닭은 모릅니다만 변기창 쪽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마베프는 모자를 움켜잡고 무의식적으로 팔에 낄 책을 찾았으나 한 권도 없었다. 뭔가를 혼자 중얼대며 불안한 얼굴을 하고 다시 나갔다. 오늘날 장터 쪽으로 량부토 거리로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몽데투르 거리의 맞은편에 나폴레옹은 버들가지로 만들어졌다는 글귀가 적힌 간판의 강주리 가게 하나가 있다. 그 거리의 파리인들도 30년 전의 무시무시한 광경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 여기가 바로 옛 상브르리 거리로서 코랭크라는 유명한 술집이 있다. 생드니 거리에서 샹브르리 거리로 접어들면 깔때기처럼 길이 차츰 좁아지다가 짤막한 이 길 끝에는 시장 쪽으로 높이 늘어선 집들로 길이 막혀 마치 막다른 골목에 인상을 준다. 그러나 좌우로 통하는 컴컴한 골목길에 몽데투르 거리가 있는데 각각 프레세르 거리와 시뉴 거리와 푸티트 류앙드리 거리로 통한다. 이 골목의 길 안쪽 오른편 골목 길모퉁이에 다른 집들보다 낮은 한 채의 집이 서 있다. 3층의 이 집에는 300년 이래 그 유명한 술집 코랭트가 있다. 코랭트 술집은 쿠르페락과 그의 친구들의 모임 장소라 할 정도로 잘 드나드는 곳이었다. 그 집의 최초 발견자는 그랑테르로서 그들은 거기서 술을 마시고 식사를 하고 떠들어댄 후 음식값은 지불을 미루거나 전혀 치르지 않았다. 그러나 주인 위실루 노인은 항상 그들을 환대했다. 6월 4일 그랑테르와 졸리의 떠드는 모습을 보며 술집 창투리에 걸터 앉아있던 레글은 벼랑간 밖에 떠들썩한 발소리와 무기를 들라는 고함 소리를 들었다. 고개를 돌리자 생드니 거리에서 피스톨을 가진 가브로슈, 군도를 가진 페이, 검을 찬 쿠르페락, 단총을 든 장 푸르베르, 소총을 가진 콩부페르, 기병총을 가진 바오렐 등과 온갖 무기를 든 숱한 군중이 구호를 외치며 총을 든 앙졸라를 따르고 있었다. 레글은 기병총의 착탄거리만한 길이밖에 안 되는 샹브르리 거리를 향해 두 손으로 메가폰을 만들어 큰 소리로 쿠르페락을 불러댔다.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를 알아본 쿠르페락은 두 서너 걸음 걸어와서 뭐라고 소리치자 어딜 가느냐고 다시 물었다. 바리케이트를 만든다는 대답을 듣고 자기가 있는 곳을 권하자 군중이 샹브르리 거리로 쏟아졌다. 과연 최적의 장소였다. 넓은 어기와 안쪽에 좁은 막다른 골목을 코랭트 주점이 목을 막았으며 몽데투르 거리는 좌우로 쉽사리 막을 수가 있어 공격은 정면의 생드니 거리 쪽 뿐이었다. 몰려든 군중으로 거리는 온통 공포에 쌓이고 행인은 모두 자취를 감췄다. 삽시간에 거리의 건물 전체는 모든 문이 굳게 닫혀버렸다. 겁을 먹은 한 노파는 창 앞에 빨래 말리는 장대에 요를 걸쳐 총알을 막으려 했다. 문을 연 오직 한 집은 몰려드는 군중으로 도리가 없는 코랭트 술집이었다. 위실루 부인은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며 한탄했다. 그 잠시 동안에 술집 세 격자의 철봉이 빼내지고 10칸쯤의 바닥에서는 포석이 들렸다. 가보르슈와 바오렐, 앙졸라는 지나가는 석회마차를 빼앗아 들어있던 3개의 석회통을 밑에 깔고 포석을 쌓아 올렸다. 지하실 구멍에 뚜껑을 연 앙졸라는 위실루 가부댁의 빈 술통을 모조리 석회통 옆에 놓았다. 페이는 돌멩이를 2군데씩 수북이 쌓고서 석회통과 짐수레를 괴었다. 이웃집의 대들보도 여러 개 떼어져 술통 위에 놓여졌다. 날이 저물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다만 어렴풋한 소음과 맹렬하지 않은 총소리가 간간히 들릴 뿐이었다. 이런 유해의 지속을 틈타 정부 측에서는 병력을 집결하는 것이며 지금 이 50명의 사나이들은 6만 명의 병정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었다. 앙졸라는 사건에 임박한 초조감을 느끼며 불황아인 가르보슈를 찾으러 갔다. 가르보슈는 아래층 홀에서 흩어진 화약을 모아 2개의 촛불 밑에서 탄환을 만들고 있는데 전혀 빛이 새지 않아 위층에서도 전혀 불을 켜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었다. 가브루시는 뭔가에 몰두하고 있었지만 대상이 탄환은 아니었다. 비에트 거리의 대열에 끼었던 사나이가 대형의 보병총을 무릎 사이에 끼고 방금 아래층 홀에 들어와서 가장 컴컴한 탁자에 앉은 것이다. 가브루시는 지금까지의 온갖 흥미로운 일에 정신이 팔려 이 사내가 눈에 띄지도 않았다.
들어오는 사내의 총에 정신이 팔린 가브로슈는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누군가 이 사내의 동정을 살폈다면 바리케이트와 폭도 속의 모든 것을 샅샅이 관찰하고 있음을 쉽게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홀에 들어서서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주위에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가브로슈는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주위를 맴돌았다. 그에게서는 뻔뻔스럽고도 진지한, 경망하면서도 심원한, 쾌활하면서도 침통한 늙은이의 온갖 찡그린 표정이 스쳤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환상일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 너는 작아서 사람 눈에 안 띄일 테니 바리케이트를 넘어가서 몸을 숨겨가며 바깥 동정을 살핀 뒤 돌아와 거기에 동정을 알려다오. 그가 한참 생각에 몰두해 있을 때 앙졸라가 말하자 가브로슈가 허리를 곧게 펴며 말했다. 나도 소용이 있으니 다행이군. 그런데 애들은 믿어도 좋지만 어른들은 조심해야겠죠. 대장, 다녀올게요. 가브로슈는 다시 고개를 들고 낮은 소리로 그 사내를 가리키며 덧붙였다. 2주일도 못된 스파이야. 내가 로아얄 거리에서 바람을 쐬고 있자니까 저희가 귀를 잡아 끌어내렸어. 앙졸라가 재빠르게 술통 운반부에게 낮은 목소리로 몇 마디 소근거리자 방을 나간 인부가 다른 노동자 셋과 함께 돌아왔다. 건장한 이들 일꾼들은 그 사나이가 팔을 짚고 있는 탁자 뒤로 살짝 가서 늘어섰다. 그들이 금방이라도 그에게 달려들 자세를 취하자 앙졸라가 그 사내에게 다가가 누구냐고 물었다. 이 엉뚱한 대답에 사내는 깜짝 놀라 얼굴을 들어 앙졸라의 맑은 눈동자를 깊숙이 응시했다.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포착한 듯 사나이는 의외의 건방진 미소를 지으며 거만하고 위험찬 어조로 말했다. 그래, 내가 생각하는 정부 관리다. 이름은 자베르지. 앙졸라가 내 장정에게 신호하자 눈 깜짝할 사이에 자베르는 덜미를 잡혀 묶이고 수색당했다. 그의 몸에서는 자그마한 둥근 카드 하나가 나왔는데 한쪽에는 프랑스의 문장과 감시와 경계라는 명이, 또 한쪽에는 감찰관 자베르는 52세라 새겨 있고 당시의 수도청장 지스케시의 사인이 있었다. 그 밖에 소지품인 회중시계와 지갑은 되돌려 주었다. 다시 속주머니를 뒤지니 경감 자베르는 맡은 바 정치적 임무를 완수한 후에 즉시 특별한 감시를 행하여 세느강 우아네나 다리 부근의 강변에 있어서의 악한들의 행동을 확인하라는 수도청장 자필에 글귀가 담긴 봉투가 나왔다. 몸수색을 마친 그를 일으켜 포박한 뒤 기둥에다 꽁꽁 묶었다. 이 일의 신속한 처리로 술집 주변 사람들도 일이 끝난 뒤 알았으며 자베르 또한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했다. 기둥에 결박된 자베르를 보고 쿠르페락, 보시에, 졸리, 콩부페르 그리고 두 바리케이트 속에 사람들이 와락 달려왔다. 기둥을 등지고 꼼짝 못하도록 동요매진 자베르는 일생에 거짓말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답게 용감하고 침착하게 꼿꼿이 머리를 쳐들고 있었다. 이 녀석은 밀정이야. 바리케이트가 함락되기 2분 전에 총살하겠다. 앙졸라가 말하자 자베르가 오만한 말투로 당장 죽이라고 말했다. 앙졸라는 가브로슈를 불러 시킨 일을 하도록 소리치자 알았다며 자베르의 총을 받아 깡총깡총 뛰어 바리케이트를 빠져나갔다. 생메리의 성당종이 2시를 알릴 때까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 앙졸라와 콩부페르는 기관총을 손에 들고 바리케이트 사이에 앉아 서로 아무 말도 없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순간 그 음산한 고요 속에 생드니 거리에서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달빛 아래라는 낡은 민요의 곡조로 수탉 울음소리 같은 가사로 끝나는 노랫소리였다. 서로 손을 잡은 그들 사이에 앙졸라가 가브로슈다 라고 외쳤다. 우리에게 신호를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콩부페르가 말하며 달려오는 마차 위로 급히 뛰어올랐다. 가브로슈가 숨이 차는 듯 헐떡이며 바리케이트 속으로 뛰어내려와 자기의 총을 달라고 소리치자 그 안은 순간적으로 긴장이 감돌더니 여기저기서 총을 찾는 소리가 들렸다. 앙졸라가 자신의 단총을 주려 했으나 불황아는 거절하며 자기의 총만을 고집하더니 자베르의 총을 들었다. 앙졸라, 콩부페르, 쿠르페락, 보시에, 졸리, 바오렐, 그리고 가브로슈 등을 포함한 48명의 폭도들은
바리케이트 속에서 각자 전투 위치를 잡아 무릎을 꿇고 보루 꼭대기의 높이로 머리를 들었다. 포쏘기에 총안처럼 총대를 올려놓고 금세라도 총을 쏠 자세를 갖춘 6명의 사나이는 페이의 지휘 아래 코랭투 주점 3층의 창에서 진을 치고 총을 겨누고 있었다. 잠시 후 일정한 발소리가 처음에는 희미하게 들리더니 이내 확실해져 생레이 방면에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장군의 동상이 걸어오는 듯한 그것뿐이었다. 그 발소리에는 어떤 거창하고 무수한 덕 같은 것이 들어있는 하나의 괴물 같기도 했다. 그 소리는 차츰 다가오더니 이윽고 멎었다. 거리의 끝에 수많은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 속에 다만 바늘 같은 가느다란 숱한 철사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것은 어수선하게 흔들리며 막 잠들려는 사람의 다친 눈꺼풀 아래에 보이는 저 형용할 수 없는 인강의 그물과도 같아 횃불의 반사에 어렴풋이 번쩍이는 총칼이었다. 마치 쌍방이 모두 기회를 기다리는 듯한 정적은 여전했다. 순간 어둠의 한쪽에서 빨리 오라는 외침과 총을 내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누구냐고 물었다. 앙졸라가 떨리는 듯한 거만한 어조로 프랑스 혁명군이라 답하자 그 목소리가 쏘라고 외쳤다. 일종의 번갯불이 한길까지 집들 정면을 온통 붉게 물들였다. 마치 용광로의 문이 갑자기 열렸다가 닫힌 듯했다. 콩 볶는 듯한 총소리가 바리케이트를 향해 터지자 붉은기가 넘어지고 치열하고 조밀한 사격에 깃대와 합승마차의 끝이 부러졌다. 또한 집들의 박공에 맞았던 총알이 바리케이트 속으로 날아와 여러 사람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 최초의 일제사격은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공격은 맹렬하여 가장 호담한 자들도 움츠러들게 할 정도였다. 상대방은 적어도 1개 연대쯤은 되어 보였다. 동지들, 화약을 아끼지 말라. 적군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응전하도록 해. 쿠르페락이 소리치자 앙졸라는 먼저 길을 세우자고 말하며 자기 발밑에 길을 주었다. 바깥에서는 총을 쑤시는 새꼬챙이 소리가 들리고 군대는 다시 총알을 재고 있었다. 누구 용기 있는 사람, 바리케이트에 깃발을 다시 꽂을 사람은 없는가? 앙졸라가 말했으나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적군이 다시 총을 겨누고 있을 틀림없는 그 시간에 보루에 올라간다는 것은 죽음일 뿐이어서 용감무쌍한 자도 사지에 빠지기를 주저했으며 앙졸라 자신 또한 몸이 떨려 똑같은 물음을 다시 한번 던져보았다.